충동을 느꼈다. 잘 됐구나 했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끝말은 왜 덧붙였을까? 그건 어제 선우가 마치 해완이 보란듯이 여류 시인과 나가버리던 그 시위보다 더 치졸한 말이야. 혜원은 다 타버리지 않은 담배를 끄고 나서 재빨리 덮어줬다. 누구든 상관없어.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지? 마음에 들었어. 만약 그랬다면 넌 나와 자지 않았을 거야. 내가 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지? 혜완은 젖은 머리를 쓸어 올렸다. 말을 길게 하면 할수록 자꾸 혜완의 의도에서 피나가고 있었다. 대답 대신 혜완은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었다.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한다고 보이지 않게라도 사랑할 거라고 한 젊은이가 울부짖듯 노래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어리고 그랬을 때 우린 진지했었고, 그리고 또 우린 목숨이라도 걸 희망을 가져보았던 세대니까. 더듬더듬 힘겹게 말을 해놓고 혜완은 피식 웃었고 선우는 웃지 않았다. 대신 두 무릎 위에 양 팔꿈치를 올리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널 처음 봤을 때 아마 우리가 대학 2학년 때 봄이었을 거야. 내가 잔디밭에 앉아있을 때 경환이랑 지나가다가 날 아는 척했어. 그리고 웃었지. 난 생각했어. 저 애는 아직도 저렇게 철딱서니 없이 어쩌면 저렇게 상처 한번 받아보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 뭐랄까, 내가 혐오하던 부르주아의 딸이 내가 혐오하는 계급답지 않게 저렇게 순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나는 견딜 수 없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방에 갔을 때 너는 피르, 까르댕 상표가 붙은 백을 안 보이도록 뒤로 감추었어. 그때는 뭐랄까 수치스러워하는 것 같았어. 사실은 그때부터 너를 생각했어. 이미 내 친구의 애인이었던 너를. 너는 이미 알 건 다 안다는 말을 참 많이 했었지. 상처도 받을 만큼 받아보았다고 웃기기도 했어. 사실 그땐 네가 참 귀엽다는 것도 인정하기가 힘든 때였는데 그땐 그랬지. 대답을 하면서 혜완의 얼굴이 굳어졌다. 선우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이 21살이던 시절에 혜완 스스로의 입으로 희망을 믿었던 시절이라고 이름한 그 시간 속에 머물고 있었던 적어도 혜완에게만은 그랬다. 그러므로 이제 혜완은 더 이상 그 소녀가 아니라고 말을 한다 해도 선우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땐 철딱서니가 없었던 거야. 귀찮다는 듯이 혜완이 다시 덧붙였다. 그랬겠지. 하지만 가끔 그때의 네 모습이 생각나. 이젠 3유행하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야. 난 변했어. 더 이상 그때 얘긴 꺼내지도 마. 혜완이 말을 잘랐다. 선우는 대답 없이 하늘색 와이셔츠에 단추를 여미고 있었다. 강한 턱선이 조금 지켜져 있어서 그가 화났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세상이 변했다고 과거에 있었던 우리들의 진실까지 변한 건 아니야. 자, 그럼 우리가 동침한 이 아침에 시대와 진실과 사라져버린 희망에 관해 논해볼까? 그도 아니면 네가 선을 본 그 여학생에 대해 논해볼까? 혜완이 빈정댔다. 선우의 시선이 날카롭게 혜완에게 와서 꽂혔다. 시선이 하도 강해서 혜완은 자신도 모르게 눈길을 조금 떨어뜨렸다. 내 말은 이제 우리 둘에 대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핵심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들의 핵심이라는 게 뭐지? 네가 왜 그렇게 삐뚤어지는지 정말 모르겠어. 선우는 피곤한 것 같았다. 만나면 언제나 되풀이되는 이런 대화를 이제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는 듯. 그는 고개를 혜완으로부터 돌려버렸다.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건 네가 자꾸만 네 자신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야. 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 포기했다면 이혼 같은 건 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 이혼할 무렵에 너는 그랬지. 아이가 죽었을 때도 넌 포기하지 않은 듯이 보였어. 넌 그때 날 감동시킬 정도로 씩씩했어. 하지만 요즘에 너를 봐. 한번 보란 말이야. 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 그거 인정 못하니? 열등감이란 이야기가 나왔을 때 허공을 바라보고 있던 혜완의 눈매가 번쩍이며 열을 띄었다.
선우와 함께 나가는 여류 시인을 질투했던 것은 열등감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혜화는 입만 굳게 다물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면 너한테 또 상처가 될 줄은 알지만 빌어먹을 놈의 상처는 왜 그렇게 잘생기는지. 어쨌든 난 네가 이혼을 했고 아이를 낳아본 일이 있고 경환의 옛날 아내고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냥 내가 알았던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서혜연이만 바라볼 뿐이야.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하는 쪽은 언제나 너야. 언제나 그것 때문에 그 빌어먹을 상처를 입는다고 날마다 질질 짜고 있고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다 해결 못하는 열등감이 풀릴 때까지 강아지처럼 네가 무슨 짓을 하든 꼬리나 흔들고 있을까? 그래, 여자는 이혼을 한 상처가 너무나 크다. 아이도 죽었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 그냥 내버려두자 이렇게 생각할까? 대체 뭐야? 예전에 도도하던 서회아는 어디 갔어? 어디로 가고 이제는 그렇게 바보 같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야. 혜화는 선우에게서 비켜나왔다. 선우가 말을 마치면서 남은 맥주를 마저 마셨다. 너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고 첫 번째 장편을 썼지. 처음으로 인터뷰 제의가 들어오고 그랬어. 한 번은 여성 잡지 문학 담당 기자가 연락을 해왔던 거야. 혜원이 태연하게 말을 시작했다. 선우가 혜연에게 뜻밖의 반격이 나오는 게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런 선우를 모른 체하고 말을 계속했다. 만나서 책 이야기를 했지.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금방 친숙해지기도 했어. 인터뷰를 마치고 사진을 찍고 그가 물었어.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왜 이혼을 했느냐고 물었고. 난 대답하지 않았어. 그가 기자라는 신분이 떠올랐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그는 사진 기자를 돌려보내고 차를 마시면서 내게 말했어. 저도 요즘 마누라하고 갈등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여자들의 심정을 알고 싶어요. 말하는 투가 너무 진지하길래 사진 기자도 같길래 안심하고 대충 이야기를 했어. 그죠? 나 자신을 찾고 싶었어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랬어요. 한 달 후 여성지 광고가 신문에 나왔지. 이혼을 하고 소설을 발표한 여류 소설가 탄생.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못 이겨 과감히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와 하루 종일 걸려서 이야기했던 내 책에 관한 이야기는 양념처럼 얹혀 있었죠. 나머지는 모두 20몇 채 이혼한 이 여류 작가. 나는 주어로 시작되어 있었어. 뭐랄까 꼭 브레이저 광고 모델이 되어서 잡지에 실린 기분이었어. 분했고 사람을 쉽게 믿어버린 내 자신에 대해 화가 치밀었지. 다시는 믿지 않을 거야. 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잊었지. 그저 내 소설이 그렇게 가치가 없던 것이었나. 그게 더 고민스러웠거든. 그 이야기는 그때도 했잖아. 그래 그랬지. 그리고 그제는 출판사 편집장하고 저녁을 먹었어. 신세진 일도 많고 그래서 내가 저번부터 저녁을 한번 내겠다고 졸랐던 터였거든. 그저께 겨우 같이 시간을 낸 거였는데 저녁을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맥주도 한잔했지. 나는 그에 대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부인 얘기랑 아이 이야기도 하고 나도 내 이야기를 했지. 술을 먹었기 때문이었을까 자리가 편안해졌어. 그가 물었어. 혼자 사는 거 어때요? 내가 대답했지. 어떤 독신의 여류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혼자 산다는 건 비장한 자유라고. 하지만 난 그 비장함을 견디기가 좀 힘들군요. 저라는 인간이 비장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마시고 헤어지는데 그가 말하더군. 이렇게 말이야. 혜원씨 미안해요. 난 내 아내와 아이를 사랑해요. 잠시 말을 멈추고 혜원이 담배를 들었다. 기억출판사의 편집장을 잘 알고 있는 선우가 푸후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혜원도 따라웃다고 말을 했다. 나도 처음에 그냥 웃었어. 그런데 웃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한 가정의 가장인 그가 아내와 애를 사랑한다는 건 좋은 일인데 왜 나한테 미안한 걸까? 집에 와서 말이야 한심하게도 내내 생각만 하고 있었어. 그건 대체 무슨 뜻일까? 내가 무슨 이상한 말을 했었나? 내가 연애를 하자는 것 같은 암시를 죽었었나?
마음속으로 할 수 있다면 잠재의식까지도 샅샅이 뒤져보고 싶은 기분이었어.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그는 내가 남자로서 매력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랬다면 혹시라도 기분이 덜 나빴을지도 모르지. 그래, 생각하다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기분 그랬어. 네 말이 맞아. 도도한 서해안이었다면 미친 듯하고 말았겠지. 하지만 네 말대로 나는 자꾸 삐뚤어져 있고, 그래서 다시는 그 작자에게 저녁 같은 건 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어떤 사람하고도 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그는 별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 20대 여자가 이혼을 했다는 일이, 그 소설을 쓴다는 일이 그토록 잘 팔리는 여성 잡지의 표제 기사에 될 수 있을 만큼 신기한 이 나라에서 남자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없겠니. 그래, 도도한 서해안이가 없어지고 바보 같은 껍데기만 남은 건 대개 이런 역사야. 알겠니? 기억출판사 편집장은 말이야, 그 사람은 원래 좀 소심한 데가 있어. 그래, 그 사람 소심해.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책을 내기로 한 출판사의 편집장이야. 대범한 사람이 편집장으로 있는 출판사만 골라 거래할 순 없잖아. 장난스럽게 듣고 있던 선우가 자세를 발휘하고 해완을 마주했다. 그건 그렇지만 너도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너한테는 약간 말이야, 남자한테 오해를 하게 할 부분이 있어. 나야 오해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 말이야. 담배를 입에 가져가려던 해완이 문득 동작을 멈췄다. 그게 뭔데? 반응이 생각보다 격렬했기 때문인지 선우가 입을 우물거리더라. 말해봐, 그게 뭔데? 뭐라고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 첫째로 말이야, 넌 너무 잘 웃고 너무 정이 많아. 남자들은 그러면 가끔 오해해. 더구나 넌 지금 혼자고. 해완이 입술을 물었다. 선우가 실수를 깨달은 듯 서둘러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은 듯했다. 그래, 그래서 그럼 남자들을 만날 때면 차도를 쓰고 나갈까? 그도 아니면 장옷을 뒤집어 쓰고 눈만 빼꼼히 내놓은 채로 아무리 우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웃지 말고 근엄한 표정을 지은 채로 마치 사춘기에 들어선 16살 소녀처럼 인간적인 호의와 이성적인 호감도 구분하지 못한 채 새침을 떨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해완은 눈을 감아버렸다. 불과 몇 년 전에 무수히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무수히 이런 일로 싸우고 무수히 이런 일에 대해 변명하고, 하지만 서로 전혀 통하지 않던 대화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래서 남편은 해완의 옷을 찢었던 것이다. 아이가 죽은 후 모처럼 그들은 다니던 학교 앞으로 나갔다가 동창들을 만났다. 대학원에 진학한 남편 경환이야. 늘 보던 얼굴들이었겠지만 그녀로서는 하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경환이 저녁 식사는 입을 다물고 있던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남편이 말했다. 그렇게 재미있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지만 해안은 어눌하게 대답했다. 반갑잖아. 난 거의 3년 만인걸. 넌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니? 걔 부인 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먼저 일어나잖아. 난 그 자리에 있기도 싫은데 너 때문에 앉아 있었어. 내가 왜 그 재미없는 자리에 너 때문에 앉아 있어야 하지? 먼저 가면 됐잖아. 부인이 남자들 앞에서 히덕거리는 걸 남겨두고 먼저 가는 미친놈이 어디 있니? 그는 정말로 화를 내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내 동창이야. 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느라고 아이들이랑 만나지도 못했어. 너야 지겹게 마주쳤겠지만 난 정말 오랜만이었단 말이야. 걔 부인이 먼저 갔다고 하지만 그 여자는 우리 동창이 아니잖아. 또 설사 그 여자가 먼저 갔다고 왜 나까지 그래야 해? 결혼 전에 우리는 매일 그렇게 앉아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잖아.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제발 그렇게 따지지 좀 말어. 알겠니? 넌 결혼한 부인이야. 제발 다른 여자들처럼만 해. 다른 여자들처럼. 혼자서 뭐가 그렇게 잘났어? 그리고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찢었다. 뺨을 몇 대 맞고 해완이 다리를 벌렸던 것은 폭력에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끝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해완의 몸과 마음을 갈갈이 헤집어놓고 그는 코를 골았다. 해완은 웅웅거리고 욕실로 뛰어가 몸을 씻으면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울지도 못하고 숨만 컥컥거리다가 충얼거리기 시작했다. 보기 싫었겠지. 아직도 젊은 채 부인이 다른 동창들이랑 마치 예전에 그 처녀 같은 얼굴로 떠드는 게 싫었겠지.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겠지. 내가 잘난 척해도 넌 내 소유물이야. 그걸 느끼는데 섹스보다 좋은 건 없으니까. 신데렐라를 꿈꾼 일은 없어. 돈이나 명예를 욕심냈다면 저 인간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건 아니야.
적어도 이건 아니야. 혜완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니라는 단어뿐이었다. 아마도 그때 이혼을 생각했었다면 결코 이혼 같은 건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혜완은 그날 밤 내내 그저 아니라는 생각만 해댔다. 어쩔 줄 모르고 그저 중얼거리고만 있었던 것이었다. 말이 지나쳤다면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남자야. 나도 가끔은 그냥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겠지. 내 앞에서만 웃고 내 앞에서만 제잘거리고 그렇게 하고 싶겠지. 그런 뜻은 아니야. 내 말은. 선우가 말을 우물거렸다. 혜완의 손가락 끝에서 길게 타들어간 채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선우가 혜완의 굳은 얼굴을 살피더니 손가락 끝에 침을 발라 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어쩔 수 없이 혜완의 시선이 그 손을 따라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때 묻은 흰 양말을 보았다. 어제 혜완의 집에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으니 갈아 신지 못했으리라. 하지만 혜완이 보기에 선우의 양말에 밴 때는 생각보다 더 오래된 것들이었다. 머릿속으로는 전 남편과 지금 선우가 남자로서의 편견을 들이대고 있는 것에 분개하면서 혜완은 또 한편으로 선우의 그 오래된 때가 묻은 양말을 희게 빨아주고 싶어 충동을 느꼈다. 혼자 살고 있으니 양말인들 제대로 빨아 신으랴 싶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 모순된 감정들이 혜완에게 혼란을 일으켰다. 이혼을 했던 건 바로 그 모순된 감정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의 죽음이 결코 제 탓이 아니었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이 그렇게 몰아세웠을 때 그녀는 죄책감 때문에 죽고 싶어하곤 했었다. 여자로서의 의무에 대한 반감과 여자로서의 의무에 대한 거의 본능에 가까운 갈망. 아이의 죽음이 결코 제 탓이 아니었다는 것. 어제 낮 경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느낀 것과 흡사한 느낌이다. 그 아이의 잘 손질된 화장실을 목격하고 근거 없는 질투와 서름을 느꼈던 것과 동일한 감정이었다. 하나는 그녀가 체득한 것이었고 하나는 그녀에게 이미 체득되어져 있었던 것이다. 내 말은 우리들은 어머니들이 다른 남자들 앞에서 자주 웃거나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자란 남자들이란 말이야. 대한민국의 그냥 보통 남자 말이야. 내 말은 그런 뜻이었어. 우리들은 어머니들이 그런 걸 보고 자랐어. 다른 점은 말이야. 우리들은 그런 어머니들의 생이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걸 알아차렸다는 거야. 너희 남자들은 그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단지 웃음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말이야.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그래, 우리들은 그런 세대야. 우리 어머니들은 딸들에게는 자신과 다른 생을 살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라고 가르쳤고 그러니 우리가 부딪히는 건 어쩌면 다르네. 단지 나는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피곤할 뿐이야. 정말 피곤할 뿐이야. 혜완은 담배를 끄고 머리를 부렸다. 선우도 입을 다물었다. 늦은 오전에 시계 소리가 둘의 침묵 속으로 파고들었다. 혜완은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며 머리를 뒤로 젖혔다. 언제쯤 이 여름이 갈까? 그녀는 벌판 위에서 아직도 이글거리고 있을 늦여름의 태양을 생각했다. 시들어가는 풀들 위로 내리쬐는 뜨겁고 건조한 햇볕과 혜완의 집 앞 로터리에서 붉은 혀 같은 꽃잎을 늘어뜨리고 시들어가는 칸나.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닌 이 어정쩡한 계절의 중간에 내가 서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러자 칸나도 햇살도 씌워지고 혜완의 앞에 일상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지상으로 내려오는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듣고 혜완은 천천히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다. 네, 서혜안입니다. 저 박감독입니다. 목소리는 오래 망설인 듯 신중하게 울렸다. 혜완이 당황스러운 얼굴을 짓자 선우가 빤히 혜완을 바라보았다. 좀 배웠으면 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있으신지요? 그래, 영선이가 있었지. 영선이가. 혜완은 박감독과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선우야, 영선이 알지? 노영선 말이야. 그래, 잘 살지? 참 박선배 좀 만나야 할 텐데. 난 그 선배가 꼭 성공할 줄 알았어. 선우는 일상적으로 말소리를 가다듬며 말했다. 언젠가 선우가 영선을 두고 한 말이 생각났다. 밥선배한테 영선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영선이는 정말 고향 같은 여자야.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박선배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고향 같은 여자라고. 네가 좋아하는 그 고향 같은 영선이가 얼마 전에 자살을 기도했어. 네가 존경하는 그 박선배와 같이 살던 영선이가 말이야. 뭐? 왜? 선우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왜냐고? 글쎄, 모욕감 아니면 열등감 아니면 자기 포기 몰라.
하지만 막연한 느낌이 있어요. 우린 그때 겁도 없이 오욕의 땅을 향해 떠났던 거예요. 오욕의 땅? 선우가 되물었지만 혜화는 대답 없이 일어나 외출 준비를 시작했다. 짐승의 시간. 여자가 있었다면서요. 핸드백은 안쪽 의자에 걸쳐놓고 혜완이 침착하게 물었다. 박 감독이 줄담배를 피우다 말고 눈썹을 치켜떴다. 의외의 반응이었다. 혜완은 마치 유도신문을 준비한 수사관처럼 침착하게 다음 말을 기다리면서 종어머니 날라온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 현우 엄마가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박 감독이 영선을 현우 엄마라고 지칭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덤볐다. 혜완의 추리력이 문득 갈피를 잇고 추출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 몰아붙이기로 결정했다. 아직도 라는 말이 단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럴 때는 침묵이 제일이다. 섣불리 말을 꺼내면 이쪽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들켜버리는 셈이었다. 혜완은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얇은 회색 니트 스웨터를 툭툭 털었다. 여자들은 참 어처구니가 없군요. 그건 오해였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몹시 분하다는 듯이 박 감독이 입술을 물었다. 의붓중이에요. 끊임없이 저를 의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사실 그날 정말 피해를 입은 건 저와 그 죄도 없는 심량이에요. 어쨌든 이혼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는 하루도 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부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식은 죽 먹듯이 인연을 자를 수 있겠어요? 전 영선이가 저를 오해하고 있는 것, 처갓집 식구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어쨌든 영선이하고만은 더 이야기를 나눈 다음 정리라도 하고 싶어요. 박 감독은 카키색 쌍파를 여미며 혜완을 바라보았다. 그가 혜완을 만나자고 한 것은 바로 그가 마지막에 한 말, 즉 영선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때문인 것 같다. 아이들은 그의 어머니가 돌보고 있고 영선 혼자 병원에 박 감독을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한 채로 단지 이혼 수속을 밟아달라는 말만 전해왔다고 했다. 아마도 그는 이혼한 경험이 있는 혜완이 무언가 조언을 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 영선이 이혼을 제의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자신을 죽여보려고 시도했던 여자가 그러면 병원에서 태어난 후 그와 방글거리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 남자는. 하지만 혜완은 말을 돌렸다. 그날 정말 피해를 입은 건 박 감독 말씀대로라면 박 감독님과 심량이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박 감독님이나 그 심량인지 그분은 자살을 기도하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혜완은 입을 다물고 있는 영선 대신 이 남자에게 무언가를 캐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내의 친구인 혜완에게 누구인지도 모를 심량이란 여자를 두둔하는 박 감독에 대한 감동을 억누르면서 말을 그쪽으로 몰아붙였다. 박 감독이 미간을 찌푸리며 얼굴을 쓸어내렸다. 잠시 오해됐다고 누구나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아요. 물론 잠시 오해됐다고 누구나 그런 일을 저지르지는 않지요. 혜완은 그가 한 말을 따라가면서 잠시 입을 다물었다. 이혼을 하고 한참 후 남편이 혜완에게 말했다. 자, 이쯤이면 이제 반성하고 다시 돌아오지. 이젠 화가 풀릴 때도 됐잖아. 그는 말했었다. 마치 심각한 부부싸움의 끝이라도 되는 듯. 그래서 자기가 먼저 문을 열 테니 이제 그만 화를 풀라는 듯 했다. 화가 나다니. 혜완이 입만 커다랗게 벌렸다. 화가 난 것이라면 싸움을 했지 이혼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걸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대체할 수가 없어. 내가 바람을 피웠니? 상습적인 구타를 했니? 혜완은 그의 말에 동의했었다. 그가 바람을 피우거나 상습적인 구타를 했다면 물론 이혼을 결심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끌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아직도 혜완이 왜 그렇게 못 견디는가를 모른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혜완을 가로막았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였으면서도 그들은 완벽한 타인이었다. 함께한 세월이 새삼 서글퍼졌다. 지금 혜완의 앞자리에 앉아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박 감독 역시 영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나 어떤 일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촉발해낸 동기와 그것의 배경을 이루는 역사들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제 말은 박 감독이 전혀 짐작도 못하시는 동기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면에서 서로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일이 그렇게까지는. 그래요. 문제는 단지 그날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린 사실 별거에 들어간 것이었고 그것이 그리 비관적인 별거는 아니었어요. 총 감정을 식히자, 그런 의미였죠. 우리에 대한은 너무 격렬해서 사람들은 그런 걸 부부싸움이라고 부르는가 봅니다만 사실은 대화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감정이 언제나 그 굴레를 맴돌았고 날마다 같은 말 같은 결론. 그래서 제가 제의했지요. 영선이도 흔쾌히 용납한 것이었고 그런데 그날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 있었죠. 왜였겠습니까? 집안일도 소홀히 했고 직업상 집도 비었어요. 그것까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게 서운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 여자는 일하러 우리 집에 왔어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 여자는 제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였고 우리는 동료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친정에 가 있던 애 엄마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참아. 박 감독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잠시 말을 그쳤다. 경험된 감정으로 밖에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날의 대에서 그도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혜화는 그가 잠시 말을 끄는 사이 이야기를 정리했다. 그들 부부는 자주 싸웠다. 그들은 잠시 떨어져 있기로 결정했다. 박 감독이 영선에게 잠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다. 친정에 있던 영선이 잊어버리고 온 물건이 있다는 걸 알아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집에 당도했을 때 박 감독이 심령이라는 젊은 여류 작가와 함께 있었다. 영선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심령은 단지 일 때문에 제게 온 것이었는데 정말 맹세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그 여자를 모욕한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을. 동네가 떠들썩했죠. 저는 잠자코 있으라고 소리를 했어요. 아마 어떤 남자라도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박 감독의 눈길이 처음으로 애타게 혜화를 향했다. 혜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남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에 그녀는 의아. 박 감독은 손가락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얼마 전 병원에서 보았을 때보다 그의 얼굴이 더 초췌해 보였다. 깎지 않는 수염이 까칠하게 턱에 솟아있었고 얼굴이 까맣게 타들어간 듯이 무턱대고 그의 아내가 내 친구라고 그를 비난할 수만은 없겠구나 하는 기분을 혜화는 느꼈다. 오해를 좀 진득하게 풀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진부한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선인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시간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심령에 멱살을 잡았어요. 제가 뜯어말리다가 영선이를 좀 쳤지요. 결코 때린 건 아니고 영선인 그러자 마치 실성한 여자처럼 박 감독이 이야기를 끊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의 광경들이 대충 혜완의 머릿속에 그려졌다. 차마 영선이가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광경이었다. 박 감독이 떨리는 입술을 물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이해할 수 없으시겠지만 저게 사람인가 싶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애엄마는. 혜완은 주스를 마시다 말고 굳어진 채 박 감독의 말을 듣고 있었다. 영선이 눈앞에 있었다면 혜완 자신이라도 너 미쳤니? 하고 뺨이라도 한 대 때려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쨌든 심양이 돌아간 다음 저는 영선이에게 우리 신경안전제를 좀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영선이는 술을 꺼내들더군요. 저도 좀 마셨죠. 그대로 있으면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다음날 일에 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 그만 마시고 자자고 했어요. 이야기는 아침에 하자고. 하지만 영선이 듣지 않았어요. 제가 영선의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지쳐있는가를 아시면 제가 왜 그냥 잠이 들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그저 생각했어요. 아침에 맑은 정신이 돌아올 거고 그러면 늘 그랬듯이 나한테 사과하겠지. 원래 저런 여자는 아니니까. 부끄러워서 내 얼굴도 못 보겠지. 사실은 그것도 지겨운 기분이 들었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든 사이에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새를 못 잡고. 혜완의 입에서 먼저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해 못할 일은 없다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별거 중에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한 방에 있다면 누구나 그럴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더 뭐랄까 교양 있게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심심풀이처럼 일어나곤 했던 사건들이 혜완에게 떠올랐다. 가끔 늙은 남자에게 얹혀 사는 젊은 여자가 중년 여자들에게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욕설을 듣기도 했다. 그것을 얼마나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때리는 여자, 맞는 여자, 그럴 때면 남자들은 언제나 빠져있었다. 여자들끼리 때리고 맞고 부수고 영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시도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유쾌한 일은 아니었으리라. 그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영선을 혐오했던 박 감독을 혜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혜완이라도 영선을 혐오했을 것입니까?
박 감독은 그때까지 크림도 사탕도 타지 않고 두었던 커피에 크림을 붓고 설탕을 넣었다. 식어버린 커피에 들어간 크림이 둥둥 커피잔 위에 떠 있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에 하얀 크림이 섞이지 못한다. 남자와 여자의 이해심도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해완의 생각이 자꾸 비약하고 있었다. 박 감독은 크림이 잘 섞이지 않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생크림의 하얀 지방이 박 감독의 입가에 묻었다. 그러자 박 감독은 뻗어 그것을 닦았다. 그들이 만난 호텔 커피숍 멀리 다리가 보이고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종소리가 들렸다. 정강이까지 터진 H라인 스커트 입은 아가씨가 박상현 감독이라는 글씨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가까이 오고 있었다. 해완이 먼저 그것을 발견했다. 박 감독이 해완의 시선을 쫓아 피켓을 보더니 커피를 마시다 말고 서둘러 일어나 카운터로 다가왔다. 전화가 와 있는 모양이다. 박 감독이 일어서자 정강이까지 터져 있는 H라인 스커트를 입은 여자도 피켓을 내리고 걸어갔다. 이 커피숍에서 아가씨들은 왜 저렇게 몸에 달라붙는 유니폼을 입고 있을까? 술도 아니고 커피를 마시는데 꼭 저런 옷을 입고 있어야 하나? 저런 옷을 입으라고 지시한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저 아가씨들은 꼭 저 지시를 따라야 했을까? 그건 그녀들에게 불쾌했을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결정이었을까? 불쾌했다면 지금쯤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을까? 해완은 거기서 생각을 그만두게 됐다. 해완은 옆 테이블로 눈길을 돌렸다. 아직은 좀 철이 일러서 더워 보이는 쉬폰 스카프를. 하지만 모양새는 멋들어지게 휘감은 30대 여자가 앉아있었다. 그녀 곁으로 50대 후반의 남자가 다가와 앉았다. 둘은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저 둘은 무슨 사이일까? 해완은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선우의 말대로 자신이 자꾸 삐뚤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세상 모든 남녀가 다 이상스러운 관계는 아니었다. 해완은 자신의 시선을 거북해하는 그 30대 여자를 느끼고는 다시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띄었다. 동료 소설가인 장이었다. 그는 청바지 차림을 한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커피숍으로 들어오다가 해완과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그는 어색하게 청바지 여자의 어깨에서 손을 떼었고 들떠있던 청바지 여자의 얼굴이 겁을 먹은 듯한 시선으로 바뀌면서 해완에게 향했다. 짱은 애써 태어난 듯 표정을 폈지만 해완은 짱에게 눈인사를 보내고 시선을 돌려버렸다. 몇 달 전 해완은 장의 결혼식에 참석했었다. 신부의 웨딩드레스 아래로 불룩한 배가 보였다. 성당에서 신에게 결혼을 서약한 그의 신부는 지금쯤 만삭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 여자는 누구일까? 짱 말이야, 요즘 목화 열애 중이지. 언젠가 소설가들끼리 주고받은 농담이 생각났다. 불쾌한 얼굴로 누군가는 미친놈이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었다. 해완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호텔 성냥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대학 1학년 시절의 MT가 생각났다. 강변에서 경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던 선배. 마음속으로 온갖 괴로운 상상들을 하다가 지쳐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음속으로 무수히 잘못을 빚었던 것이 생각났다. 경희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더 오래 그런 짓들을 계속했을까. 넌 삐뚤어지고 있어. 선우의 말은 옳긴 했다. 해완은 어떤 남자에게도 신뢰를 두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강한 열망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믿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해완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해완은 믿지 않았다. 가끔 수줍은 얼굴로 해완과 차를 마시는 남자들을 그리고 그러므로 해완은 끝이 경계하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자기 방어라고 선우는 말했었다. 그러고는 급기야 너는 삐뚤어졌다고 선우는 말해버린 것이다. 짱 앞에 앉은 여자의 시선이 간간히 머뭇머뭇 해안에게 향했다. 겁을 먹은 눈동자였다. 어딘가에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해안은 일부러 그쪽에는 관심이 통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그녀의 겁먹은 시선이 다시금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만일 오늘 아침 선우와 함께 집을 나서는 것을 누가 보았다면 나는 저 여자처럼 겁먹은 얼굴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해완은 생각했다. 하지만 만일 마주친 인물이 남편이었다면
그렇다면 혜화는 당황했을 것이다. 남편이 이런 표정을 지을 것이다. 그럴 줄 알았어. 그것이 이혼 사유였건 그건 아니었지만 그가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하는 수 없었다. 선우를 그렇게 끈덕지게 박대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괴롭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녀는 삐뚤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삐뚤어지는 것은 세상이 아닐까. 하지만 삐뚤어진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장의 경우 그들은 결혼 서약을 했지만 지금 청바지 차림의 저 젊은 여자와도 무언가 서약까지는 아니겠지만 약속은 했을 것이다. 단지 결혼이라는 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한 공공연한 약속이라는 것만으로 그렇지 않은 서약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가. 하지만 몇 달 만에 서약을 뒤집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서약이 아니라 무책임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몇 달이 아니라 몇십 년 만에 서약을 뒤집으면 거기에는 타당성은 있는가. 그렇다 해도 만일 서약을 약속을 어겨야 할 일이 있다면 거기에는 무언가 목숨을 걸 만한 비장감쯤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테니까. 존재 자체가 호세하는 위기도 없이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쉽게 용납된다면 대체 우리들의 약속은 무엇인가. 어쩔 수 없이 혜완의 시선이 소설가 짱에게로 향합니다. 짱은 혜완에게 등을 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하늘색 난방 셔츠깃 하나가 구겨진 채로 접혀있는 것이 혜완의 눈에 띄었다. 마치 완벽한 알리바이 뒤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단서 같았다. 짱의 앞에 마주 앉은 여자가 다시 힐끗힐끗 혜완을 훔쳐보고 있었다. 혜완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짱의 아내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녀는 어떤 식으로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제 몸을 칼로 그을까? 혜완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각본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선이 이것이 정녕 미치고야 말았구나. 혜완은 그저 생각들이 머릿속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박감독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앉아있었다. 죄송합니다. 영화사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박감독이 급한 전가를 받는 듯 초조한 얼굴로 말했다. 네, 그러시죠. 혜완이 백을 집어들었다. 함께 마주 앉아 이야기할 시간도 없는 남자에게 영선이 소외감을 느낀 것일까? 혜완은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주섬주섬 담배를 챙기다가 박감독이 혜완에게 물었다. 이혼하시니까 어떠세요? 백을 챙기다가 말고 혜완이 그저 웃었다. 카운터로 걸어가면서 박감독이 덧붙였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했던 사람은 영선이밖에 없어요. 혜완은 그가 호텔 문을 나서서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잠시 서 있었다. 며칠 후 혜완은 경혜와 만나 영선의 병원으로 갔다. 영선이 태어나는 날이었다. 영선의 친정 오빠는 그들이 당도하기 전에 먼저 영선의 짐을 가지고 병실을 나가버렸다. 그는 동생의 자살 사건에 대해 깊은 상처를 입은 듯 대학 시절부터 안면이 있던 혜완과 경혜에게도 거의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입만 다물고 있었다. 망할 놈의 자식 오지 말랬다고 콕배기도 안 보여. 영선의 친정어머니가 영선의 올케에 부축을 받으며 병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박감독은 아침에 병원비를 치르고 그냥 가버린 모양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마저 나간 후 간호사가 약을 타러 간 사이 혜완과 경혜 그리고 영선은 병실에 막막히 앉아있었다. 경혜는 창가에 기대서 자꾸 말리는 실크 스커트 자락을 펴고 있었고 혜완은 혜완대로 소파에 앉아 절대 금이언이라는 글씨를 바라보며 담배 생각만 하고 있었다. 사복을 갈아입은 영선은 그 시퍼런 환자복을 입은 때보다는 훨씬 나은 얼굴로 침대에 비스듬히 걸터 앉아 있었지만 눈 밑으로 들여진 그늘이 짙어서 한 3년의 세월이 먼저 영선의 얼굴을 짓밟고 지나간 것처럼 보인다. 간호사가 약을 가져오고 그리고 셋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경혜의 차로 갔다. 혜완이 앞에 앉으려다가 영선과 함께 뒷자리를 택했다. 왠지 영선을 혼자 놓아둬선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혜완에게 엄습했던 것이다. 여자들의 직감이 빠른 것을 혜완은 비애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눈치를 보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오랜 세월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차가 출발했을 때 영선이 혜완에게 입을 열었다. 나 안 죽어 혜완아. 좀 널찍하게 앉자. 듣기에 따라서는 농담이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혜완은 그제서야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영선에게 바짝 다가앉았다는 걸 깨달았다. 영선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까봐 겁이 났던 모양이었다.
경혜가 분위기를 깨닫고 뒤늦게 웃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도 그저 어색한 웃음을 따름이었다. 어디로 가는 거지? 방이동 아니면 해화동? 주차비를 지불하고 차들이 밀리는 병원 정문으로 천천히 나아가면서 경혜가 물었다. 방이동은 영선의 집이었고 해화동은 영선의 친정이었다. 해화의 시선이 영선에게 향했다. 우리 바다 보러 갈래? 영선은 말을 비껴 대답했지만 갑자기 세 여자들 사이에 아주 짧은 한숨 같기도 하고 경탄 같기도 한 것이 스쳤다.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참으로 좋은 생각 같았다. 그러자 해화는 그런 말을 하는 영선에게 왠지 모를 안도를 느꼈다. 바다로 가지까지 경혜가 차를 해화동 쪽으로 몰았다. 영선은 시트에 등을 기대고는 잠자고 있었다. 아직 푸른 빛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촉촉한 기운을 잃어버린 가로수들이 와와 차창을 스쳐. 대학 2학년 때였던가 그들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병포대로 떠난 적이 있었다. 여자들끼리의 여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그들은 해만 지면 민박집에 틀어박혀서 이야기만 하면서 보냈다. 한 명이 화장실을 가려면 한 명이 플래시를 들고 따라가 주어야 했고, 그러면 방에 남은 한 명이 무서워서 셋이서 오르르 화장실로 몰려보냈다. 게다가 둘째 날부터는 태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그들은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서 바람만 실컷 맞다가 방으로 돌아보냈다. 하지만 그 태풍 구경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끊임없이 출근되는 남자들 때문이다. 여자들끼리 몰려있으면 출근돼야 할 의무라도 느끼는 것처럼 끊임없이 남자들이 몰려들었다. 눈만 마주치면 쫓아오는 바람에 나중에는 남자들만 보아도 시선을 하늘로 바다로 던지느라 웃지 못할 웃음만 짓곤 했었다. 어떤 남자 하나가 찾아왔다가 침을 뱉고 돌아서는 말이다. 미친년들, 여자들끼리 오면 뻔한 거 아니야? 빼고 지랄들이야. 일정이 하루 더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서둘러 강릉을 떠났고 버스 안에서야 처음으로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었다. 다 큰 처녀들이 코까지 골아대면서 잠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는 여자들끼리 여행을 가진 않았다. 경포대 생각나니? 해완이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며 물었다. 경혜가 하하 하고 먼저 웃었다. 우리 나중에 날 잡아서 거기 한번 가볼까? 영선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예, 우리 그때 정말 왜 그렇게 겁이 많았던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참 우습다. 요즘 같으면 남자들 따라오면 재미있게 놀 텐데 말이야. 그러니까 서럽다는 거 아니니? 요즘 우리가 가면 아마 50대 아저씨들이나 찾아올까? 경혜의 너스레 해완이 웃음을 터뜨렸고 영선도 웃었다. 웃음이란 좋은 것이어서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졌고 이 자리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친구를 맞는 자리가 아니라 반가운 모임이라도 갖는 자리인 것만 같았다. 영선이 말을 꺼낸 것은 그래서였을 것이다. 경혜야, 우리 어디 가서 차 한잔 마실까? 경혜가 룸밀러로 해완을 바라보았다. 어쨌든 영선은 아직 환자였으므로 해완도 망설 수밖에 없었다. 나한테 집이 어딨니? 어디 가서 우선 차라도 한잔 마시자. 영선이 담담하게 말했다. 해완이 눈짓으로 경혜에게 그런 뜻을 전했고 그래서 그들은 대학로에 있는 카페로 들어섰다. 경혜가 택한 그 찻집은 호텔 로비처럼 널찍한 소파가 있어서 우선 영선이 좀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손님들의 연령층도 모두 30대 이상이었다. 그들은 오랜만에 편안히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시키고 나서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나자 다시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어쨌든 이제는 그저 예전에 만났듯이 그런 잡담으로만 좋을 자리는 아닌 것이다. 생각 탓이었겠지만 쌍꺼풀이 없이 퀭한 영선의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이었다. 한때 해완도 그런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던 때가 있었다. 이혼을 하고 부모님이 말년을 보내시는 고향집으로 내려갔을 때 식사 시간 혹시라도 누군가가 말을 시킬까봐 해완은 고개를 숙이고 꾸역꾸역 밥만 먹었다. 어머니라면 그대로 나왔지만 아버지를 대한다는 것은 그녀로서는 몹시 힘겨웠다. 그때는 그저 그냥 놓아두는 것이 상책이었다. 혼자 있는 시간들이 그때는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하기는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혼 후에 그전에는 누가 곁에 있든 없든 그저 힘겨운 시간이었다. 숨쉬기조차 버거웠던 시간들이었으니까. 그들의 어색한 침묵 사이로 낮은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첼로였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현악기의 현들이 떨려서 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기도 했다. 해완은 서두르지 않기도 했다. 그저 현악기들의 떨림에 귀를 맡기고 잠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싶었다. 하지만 말을 꺼낸 것은 영선이었다.
있을 것을 좀 알아봐야겠어. 경혜가 호기심 어린 눈을 반짝 빛내며 영선을 마주보았다. 너 정말 헤어질 생각이니? 영선은 대답 대신 눈길을 떨고 있다. 혜완이 경혜에게 추궁하지 말라는 눈짓을 보냈지만 경혜는 무릎 위에 놓아둔 검은색 악어백을 치켜 올리더니 테이블 앞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어디 여행이라도 하고 그랬니? 그래? 미쳤니? 이제껏 고생하고 이제 와서 누구 호강시키려고 그래? 너 내가 하는 말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 난 네가 결혼할 때도 반대했지만 지금도 네가 헤어지는 거 반대야. 사람 사는 거 다 그래. 지금 네 심정이야. 헤어지는 거 아니라 그 할아버지 짓이라도 할 것 같겠지. 못할 말로 박 감독도 너랑 지금해야 못 헤어진다 어쩐다 할 줄 모르지만 헤어지고 나서 금방 새장가 안 될 것 같니? 게다가 아이들은 새엄마는 눈칫밥을 먹일 거야. 안 돼. 이혼은 안 돼. 네가 고생하는 꼴만 보지 않았어도 내가 이런 말은 안 한다. 아랑곳 없이 말하는 경혜의 말을 담담히 듣고 있던 영선의 입가가 그러나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잠시 경련을 일으켰다. 그래, 우선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 혜완이 어눌하게 덧붙였다. 영선이 대답 없이 혜완의 담배값을 끌어다 담배를 뽑았다. 몸도 안 좋은데 하는 말을 하려다가 혜완은 입을 다물고 영선에게 불을 붙여주었다. 게다가 경혜까지 담배를 끌어당겼고 그래서 세 여자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다. 헤어질 이유야 만들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도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다. 너 실속 차려. 이제 네 실속을 차련 말이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이야 싶지.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영선이 경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꾸했다. 경혜가 피식하고 울었다. 뭐해서? 네가 뭐해서 애들을 키우고 먹고 살래? 여기 혜완이 있지만 애는 그래도 쥐꼬리만큼이라도 위자료를 받아서 방 하나도 얻었지만 얘는 없잖아. 너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혼자 살아온 국민이 혼자 살면 온 국민이 날려와서 다 도와줄 것 같니? 등쳐먹을 인간들이나 있으면 다행히. 아직도 그렇게 세상을 모르니? 혜완의 나무라는 시선이 강하게 경혜에 꽂혔다. 경혜는 급하게 담배를 빨아대더니 덧붙였다. 난 입에 발린 소리는 안 해. 그게 현실 아니야. 지금 우리가 서로 듣기 좋은 소리하고 있을 나이니? 알아들었어. 영선이 조용히 대꾸했다. 그리고는 혜완과 경혜를 차근차근 바라보았다. 너희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난 알아. 너희들이 왜 나를 말리는지. 아마 너희들이 나 같은 일을 당했으면 벌써 10번도 넘게 이혼을 했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말리고 있어. 왜지? 말투가 낮았지만 영선이 다그치도 물었다. 경혜와 혜완 둘 다 입을 다물고 말았다. 난 알아. 그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난 아마도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너희들보다 훨씬 약하고 그리고 무능하다고. 영선의 이야기는 낮았지만 강했다. 경혜와 혜안이 순간적으로 어깨를 움찔하고 말았다. 다는 아니었지만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진실이었다. 혜완 자신이라면 제 팔을 긋기 전에 이혼을 했겠지만 영선에게는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약했고 너무나 선량했다. 착하고 약했고 선량한 사람이 더구나 여자일 때 혼자서 살기는 힘들어진다. 혜완은 할 말이 없어서 영선이 담배를 진지게 끄는 손목에 남은 상흔만 보고 있었다. 대체 네가 당한 일이 뭔데? 어디 얘기나 들어보자. 경혜가 다시 물었다. 세 사람의 자리에는 이제 무거운 한숨만 맴돌고 있었다. 영선이 손을 이마에 가져다 푸른 실정맥이 훤히 비치는 손에는 링거주사 바늘 자국이 울긋불긋 남아있었다. 네가 결혼 생활하면서 혹시 헤어지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들을 생각하면 돼. 내가 설명한다고 너희들이 알아들을까? 그 미묘한 말이야. 스스로가 짐승같이 찾는 그 시간들. 알아들을 수 없으면 그만둬. 영선이 이마에서 손을 내렸다. 스스로 짐승 같아지는 시간들. 여자의 멱살을 잡고 남편에게 욕설을 퍼붓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그랬겠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그것은 짐승 같은 시간들이었을 거야. 혜완은 힘겹게 입을 열어가고 있는 영선을 그저 무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건 어쩌면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옷이 찢기워지고 뺨을 맞으며 다리를 벌리고 그런 행동을 했던 남편 역시 그날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혜완과 자신이나 두 사람 모두에게 그건 짐승 같은 시간이었다.
우리 두 사람에겐 이제 어떤 희망도 없어. 그건 아니야. 벌써 영선의 말꼬리에 반대를 해놓고 혜화는 난처해지고 말았다. 영선의 힘없는 시선에 갑자기 불꽃이 탁 하고 튀어오르며 혜화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며칠 전에 만났었어. 혜화는 말꼬리를 후렸다. 영선의 얼굴이 빳빳하게 굳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도 빳빳하게 굳어서 혜완이 순간적으로 영선 쪽으로 손을 뻗었다. 처음이었다. 영선은 뜻밖에도 혜완의 손길을 신경질적으로 커버했다. 차가운 그녀 손가락 끝에 감촉이 가시처럼 날카롭게 혜완에게 전해졌다. 뭐래니? 아무튼 널 걱정하고 있어. 굉장히. 그리고 오해가 있다. 그 말만 하디? 혜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입을 열었다. 어차피 보따리는 풀어 헤쳐져야 했다.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그것은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혜연은 내 친구에 달려갔어. 나아갔다. 심령이라던가 그 시나리오 작가 이야기를 했어. 어쩐지 내 생각이 바로 그거였어. 혜연이 내가 너한테도 그랬지. 여자가 끼지 않았다면 웬만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끼어든 경혜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했지만 그녀 자신도 얼굴이 몹시 굳어지고 있었다. 경혜 역시 제 처지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 자리는 영선의 일을 의논하는 자리이지만 모두 제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서로의 감정들만 격앙된 채 잘못된 결론을 내릴 확률은 높아진다. 혜화는 일이 자꾸 공교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개새끼. 영선의 입술이 뒤틀리며 힘겹게 욕설이 튀어나왔다. 그래, 헤어져. 여자가 끼었으면 나도 더 말리고 싶지 않아. 경혜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저럴 때 경혜는 며칠 전 혜완과 마주 앉아서 남편의 여자 이야기를 할 때 경혜는 아니었다. 그럼 경혜 넌 묻고 싶었지만 혜완은 입을 다물었다. 인간은 어차피 이기적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반강만 하고 있을 수도 없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혜완을 엄습했지만 입을 열면서도 혜완은 이게 진실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혜완은 그날 박 감독과의 만남에서 받았던 느낌을 믿어보긴 했다. 박 감독은 그 여자와 자신이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했어. 네가 보기엔 그 말은 진심인 것 같았어. 내가 보기엔 그 말은 진심인 것 같았어. 아무 사이도 안 하라고?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건 아무 상관도 아니야. 영선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정말이야? 아무 말도 아니면 그럼 헤어질 일이 뭐가 있어? 문제만 아니면 눈 감아줘. 여자 문제만 아니면 눈 감아줘. 이 세상 어떤 여자가 지 하고 싶은 대로 남편 부리면서 사니? 나도 참고 사는데. 이 바보야.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러면 살아. 너도 알잖아. 나도 참고 사는데 네가 뭐 하루 바보같이. 갑자기 경혜의 언성이 높아지더니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의 감정 변화가 하도 도련해서 영선과 혜완은 위로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치고 발작 뛰다가 그 작자를 죽이든지 자살하든지 해야 할 건 나야. 자다가도 아이를 보고 있다가도 마치 물 밖에 내놓은 생선처럼 내 몸이 펄펄 뛰어오는 것 같아. 니들 그런 거 알긴 하니? 나쁜 것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야단이야. 니들이 언제 행복했었니? 뭐가 불만이야? 언제는 행복했었니? 너희들 중에 태어날 때 딸이 태어났다고 집안에서 잔치한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 격앙된 경혜의 목소리 때문에 커피를 나르던 웨이터들이 혜완의 자리 쪽을 휘끈거리며 지나갔다. 손을 들어보라는 경혜의 말이 하도 컸기 때문에 그들이 손이라도 들어줄 것 같은 표정이었다. 경혜는 아직 완전히 감정을 잃지 않았는지 붉게 충혈된 눈을 깜빡이더니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그것을 닦았다. 혜완의 입으로 한숨이 길게 새었다. 내 얘기해줄까? 난 그것들이 들어있는 호텔 옆방에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야.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난 이혼 안 해. 니들 다 이혼하고 그래도 난 안 해.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작자가 늙어서 기운 빠지고 반신불수되어서 기어다니는 꼴을 보고 말 거야. 그때 복수할 거야. 그만해. 혜완이 제동을 걸었다. 경혜의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짜증이 치밀고 말았다. 혜완의 목소리가 하도 단호해서였던지 경혜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쳐내며 물을 들이켰다. 난 너가 아니고 난 혜완이도 아니야. 내가 너였다면 참고 살았을 거고
내가 혜완이었다면 불란서에 도착한 첫 해 이혼했을 거야. 그게 이유야. 만약 아이들이 없었다면 난 그 인간을 죽이고 말았을 거야. 아이들만 없어. 다시 돌아간다면 이번 안에 애들도 죽이고 그 자식도 죽이고 말 거야. 내 말 알아듣겠니? 그 자식은 내 인생을 전체를 도둑질해 갔어. 영선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울던 경애가 어이없다는 눈길로 혜완을 바라보았다. 영선의 격렬한 말에 잠시 넋을 빼앗겼던 혜완이 눈길을 돌리자 영선은 유리컵을 들어 물을 마셨다. 물을 마시고 나서 영선은 다시 한번 말했다. 이번에 돌아가면 정말 죽이고 말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랑했던 사람은 영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 감독의 말이 떠올랐다. 그때 그의 말이 거짓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지금 그를 죽이고 싶다는 영선에게서 역시 격양된 감정 이상의 진실은 느껴졌다. 어긋남, 게다가 경해. 카페 음악이 끝나고 새로운 곡이 시작되었다. 작은 간이 무대에 피아노를 치는 여자가 앉았고 사뿐한 운율로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외로울 때 줄넘기라는 여자. 118주.